그러는 너희는 내가 우스운 모양이구나. 그런 게 아니라, 다시는 빌려줄 생각 없으니까 너희도 앞으로는 올 생각 말어. 어? 우리도. 그래. 앞으로는 너희가 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자식도 못 오게 해? 내 집을 나만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아빠도 이런 집 온 거면 마당에서 다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럴 생각이었던 거 아니야? 아니, 네 엄마랑 한가하게 노후 생활하려고 온 거야. 그걸 너희가 망치고 있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김명준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꿈에도 그리던 전원주택에 살지만 좋은 점보다 불편한 점이 더 많았습니다. 왕래가 없었던 친척이나 지인들까지도 찾아와 펜션처럼 쓰려고 하는 통에 사람이 무서워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딸과 사위까지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김 씨의 마당에서 야외 돌잔치를 열겠다는 딸. 그런데 그게 내 손주라면 당연히 대환영이었습니다. 하지만 딸내 자식도 아니고 사위의 여동생의 딸 돌잔치를 열겠다는 게 황당했습니다. 사위의 여동생은 결혼식 때 한 번 본 것이 다였고 사돈조차도 딱 2번밖에 보질 못했습니다. 어떤 발상으로 사돈의 집 마당에서 파티를 열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딸과 사위의 적극적인 추천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황당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당사자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내 집을 자기들 집처럼 쓰려는 것에 어이가 없었고 염치를 모르는 사돈도 기가 찼습니다. 제대로 박힌 정신이라면 남의 집 마당에서 돌잔치를 열 생각을 하지는 못할 테니 말이죠. 손해를 보고도 욕을 얻어먹고 나니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그 선을 이참에 제대로 그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 가족이 함께 살다가 딸은 30에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32에 결혼을 했죠. 자식이 완전히 내 품을 떠나고 나니까 김 씨 부부도 노후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식 키우며 앞만 보면서 달려왔던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살고 싶었죠. 은퇴도 했기에 더 이상 도시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병원도 없는 아주 외딴 곳에 살 용기는 없어서 서울과 멀지 않은 곳에 전원주택을 구입해 이사를 결심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고로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한다고 했어. 나도 그건 들었어요. 몇 층 이상 올라가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던데. 김 씨의 말에 아내가 맞장구 쳤습니다. 오랫동안 아파트 17층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자꾸 무릎이 아팠나 보다 하며 말이죠. 그런데 집을 사면서 딸과 마찰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집만 비싼 곳 살면 뭐 하려고 그래? 전원주택은 나중에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떨어진다잖아. 떨어지면 어떻고 올라가면 어때? 앞으로 평생 살 집인데. 그래. 정원도 가꾸고 텃밭도 만들고 그렇게 살 거야. 엄마 아빠가 보여준 집은 정원이 너무 넓지 않나? 둘이서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그래? 나중에 후회할 것 같은데? 너무 과한 집이야. 둘이서 살기엔 좀 커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는 이득이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못마땅해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사 갈 때나 좀 보태주지. 하지만 마지막 말에 무엇 때문에 심통이 났는지 알 것 같았죠. 하지만 김 씨 부부는 딸에겐 충분히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못 살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딸 부부는 알아서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파트를 처분해서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했죠. 도시랑 멀지 않으면서도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매일 찻소리만 듣다가 새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니까 숨이 탁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던 딸도 막상 김씨 부부가 이사를 하니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요즘 이런 펜션 같은데 놀러 가려면 하룻밤에 30만 원 정도는 하던데. 그래? 최소한 그렇지. 건물 전체를 다 쓰는 거니까. 마당에 수영장도 있으면 좋긴 하겠다. 나중에 너 애 낳으면 수영장은 생각해 볼게. 바깥에서 고기 구워 먹으니까 좋긴 하네. 그러게 뭘 했어. 김 씨는 고기 구워 먹는 게 좋다기보다는 그냥 자연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살았던 보상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오죽했으면 딸도 이렇게 좋다고 자주 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딸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이번에 우리 애들 휴가 때 다 같이 놀러 가기로 했거든. 근데 오빠네 집에 가면 안 될까? 우리 집에? 어차피 마당에서 고기 구워 먹고 노는 건데. 멀리 바닷가까지 가서 돈 쓰는 것보다 그게 나을 것 같아서. 물론 간 김에 오빠랑 언니 얼굴도 오랜만에 보고 좋지 뭐. 무슨 휴가를 우리 집으로 와. 주희 엄마도 요즘 무릎 아파서 너희 와도 대접도 못해. 대접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알아서 장도 다 봐갈 거야. 가서 준비도 우리가 할 거고. 언니 오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고기나 먹어. 이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연락을 한 달에 두세 번은 듣곤 했습니다. 친한 친구, 가족, 먼 지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사하고 나서 자신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넓었나 하는 실없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부르지 말자. 결과적으로는 이사한 지 반년도 안 돼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멋모르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차라리 다시 서울로 이사 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시달리고 난 뒤에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물론 김 씨의 딸은 예외였죠. 아빠,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 바쁜 일은 끝났나 보네. 응. 그래서 오랜만에 가서 쉬다 오게. 잘 됐다. 김 씨는 딸의 전화를 반갑게 받았습니다. 마침 딸과 사위가 좀 와줬으면 했는데 먼저 오겠다고 하니 반가웠죠. 왜? 안 그래도 마당 정리 좀 하려는데 엄마는 이모 만나러 서울 간다잖냐. 마당 정리? 그래. 풀이 좀 자라서 좀 지저분해. 그걸 우리 보고 하라고. 아빠가 예초기 돌리면 너희가 풀만 좀 긁어내주면 좋겠는데. 저번에 다친 어깨가 아직도 좀 아파서 말이야. 아, 그래? 딸은 일단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딸 부부가 오니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켰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다음 주에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바쁜 일이 생겼네. 갑작스레 방문을 취소한 딸. 김 씨는 어리둥절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사위가 와주면 좋겠지만 바쁘다는데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딸이 바빴던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지난주에 다 정리한 거 아니었어? 어? 정원. 지난주에 아빠 어깨가 아파가지고 못했어. 그래서 이걸? 지금 하겠다고. 너희 왔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아빠 정원을 우리가 왜 정리해? 그냥 풀만 옆으로 좀 긁어내주면 되는데.
네 엄마는 무릎 아프잖냐? 그러게 내가 이런 데로 이사 오지 말라고 했잖아. 쉬러 왔는데 왜 일을 시켜? 신경질적인 딸의 목소리에 김 씨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부탁을 한 적도 없었고, 이번에만 조금 도와달라는 건데, 이렇게 정색을 하나 싶었습니다. 요새는 바빠서 못 샀다지만, 거의 주말마다 와서 고기를 구워 먹고, 가끔은 친구도 한 번씩 데리고 왔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흔쾌히 도와줄 줄 알았죠. 그런데 왜 사람을 부려먹냐며 신경질을 내니 섭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번 와서 휴양지처럼 이용하다 가면 가끔은 좀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짜증을 내는 딸에도 서운했지만 옆에서 멀뚱멀뚱 서서 거들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 사위에게도 실망을 했습니다. 딸도 토라져서 돌아갔고 김 씨도 괘씸해서 다시는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을 써서 마당을 정리했는데 앞으로도 딸이나 사위에게는 부탁하지 않을 참이었습니다. 내 집이니 내가 알아서 관리를 잘하자 싶었죠. 딸은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정원 정리도 다 하고 꽃도 만개하고 하니 보기가 좋아 그런지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 찾아오는 걸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서 얼렁뚱땅 화해하게 되었죠. 엄청 예뻐요. 사진도 잘 나올 것 같아요. 정원도 넓어서 딱이고요. 어느 날 딸이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의 정원을 둘러보며 하는 말인데 뭐가 딱이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지도 말이죠. 그러다가 딸이 전화를 끊고서 뒤를 돌아보더니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씨가 듣고 있단 걸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누구랑 통화한 거야? 그냥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고 얼버무린 딸을 보고는 김 씨가 어깨를 으쓱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찰칵거리는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 사진을 찍고 있는 걸 보니 누구에게 자랑이라도 하려는 모양이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주가 되었을 때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과 사위가 왔는데 둘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 정원이 정말 예쁘네요. 사돈과 함께였습니다. 장인어른, 여기 제 여동생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번 뵀죠. 안사돈과 둘이서 딸 부부를 따라왔는데 사전에 어떤 말도 듣지 못한 김 씨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님을 맞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사 후에 보인 네 사람의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여기다가 놓으면 되겠다. 한 8개 정도 놓아도 넉넉할 것 같죠? 꽃은 없어도 되겠네. 정말 사진 잘 나오겠어요. 김 씨의 정원을 가리키며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무슨? 김 씨가 어리둥절해하자 안사돈이 조금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 사돈께 허락받은 일 아니었니? 안사돈이 김 씨의 딸을 돌아보며 물었고 딸은 김 씨에게 윙크인지 뭔지 모를 눈짓을 보내며 대꾸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그치, 아빠? 돌잔치 말이야. 돌잔치? 네, 저희 애기 돌잔치 여기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날이 좋아서 야외에서 하고 싶긴 했는데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빠랑 새언니가 여길 추천해줘서 다행이에요. 황당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사돈네는 김 씨가 이 일을 정말로 흔쾌히 허락한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디에다가 뭘 놓고 어디에다가 뭘 설치한다는 얘기를 태연하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눈을 크게 뜨고 딸을 쳐다보자 딸이 김 씨만 보이도록 입모양으로 미안이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사위도 겸연쩍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딸과 사위가 벌인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음이 무척 불편해졌습니다. 딸이나 사위에게는 화가 많이 났죠. 그리고 사돈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허락을 한 줄 알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여기가 사업장도 아니고 김 씨의 집이라는 걸 뻔히 알 텐데 말이죠. 김 씨 같았으면 사돈의 집에 가서 돌잔치를 하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내 손주의 돌잔치면 모를까. 어떻게 사돈의 아이의 돌잔치를 내 집에서 해야 하는 건지 기가 찼습니다. 여기서 따지고 들었다가는 딸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꾹 눌러 담았습니다. 다만 따지더라도 사돈네가 돌아간 뒤에 따질 생각이었죠. 그런데 사위와 딸은 사돈과 함께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마저도 욕먹기 싫은 작전 같은 건가 싶었습니다. 너 정말 제정신이야? 딸에게 오랜만에 험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그게 말이야. 우리 집 사진을 보여줬더니 신우이가 딱 거기가 좋겠다는 거야. 그런다고 남의 집에서 돌잔치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에이, 따지고 보면 완전히 남은 아니지. 너네 애도 아니고 본 적도 없는 사돈애기 돌잔치를 내 집 마당에서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떡해? 거기서 내가 안 된다고 해? 안 된다고 했어야지. 어떻게 그래? 어머님도 기대하시는 눈치던데? 기대한다고 그게 되는 거냐? 한 번만 좀 부탁할게. 너희는 참, 지난번에 풀 깎는 거 한번 같이 하자고 했을 때는 그렇게 짜증을 내더니 이제는 멋대로 파티 장소로 쓰려고 해? 양심이 있냐? 그러자 딸도 할 말이 없었는지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딸 체면을 좀 생각해서 이번만 오케이 해주면 안 돼. 이제 와서 어떻게 안 된다고 해. 아이고, 진작에 네 손에서 끝냈어야지. 김 씨는 천장을 보며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왜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이렇게 골머리를 썩어야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해요. 주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설마 아예 말씀 안 드린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한다는 거야? 지금 장인어른 댁에서 파티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획을 다 짜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말에는 정말 앓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방문하고 싶어하는 염치 없는 사람들 때문에 김 씨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뻔히 알고 있는 사위가 어쩜 이런 부탁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딸과 사위는 자식이라 특별 대우였던 걸 모르는 것인지 날짜가 언젠데? 네? 거기에 우리까지 참석해 있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장소는 빌려줄 테니까 날짜를 말해봐. 어디 놀러라도 다녀와야지 어떻게 해. 그러자 사위는 감격이라도 한 듯 깎듯이 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위까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차마 매정하게 굴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딸이 이런 김 씨의 성격을 알고 일단 저지른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사람을 실망하게 하느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희생하자 싶어서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잔치 날 전날에는 축의금까지 따로 챙겨서 딸 편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집을 빌려주는 건 빌려주는 것이고 돌인 걸 안 이상 아무것도 안 줄 수는 없었죠. 그래. 잔치는 끝난 거야? 손님들은 대부분 돌아갔고, 우리도 금방 가려고. 잔치는 오후 늦게 시작해서 어둑해지기 전에 끝이 난 듯 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처해에 와 있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둘이 좋은 시간이라도 보내자 싶어서 말이죠. 그래.
정리 잘하고. 알았어. 걱정 마. 그렇게 끄는 전화. 하지만 다음날 점심쯤 집으로 돌아갔을 때 보인 광경에 거의 쓰러질 뻔한 걸 겨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구만. 수십 명이 초대되었다고 들었는데 여러 사람이 오간 만큼 정원은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의자를 놨다가 걷었는지 모르겠지만 잔디가 흉측하게 파여 있었고 꽃나무는 꺾여 뭉개진 것들도 보였습니다. 마당까지 차가 왔다 갔다 했는지 바퀴 자국도 선명했죠. 온갖 곳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한쪽에는 테이블이 제대로 정리도 되지 않은 채 모여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급하게 대충 치운 것처럼 보였죠. 이게 아름답던 내 정원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내도 한 발짝 떼면 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구석구석 보아도 복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꽤나 들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안도 가관이었습니다. 부엌과 화장실만 쓰겠다고 했던 약속이 무색하게, 거실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실내에서도 한바탕 파티가 열린 모양이었습니다. 안방 침대에서도 누군가가 누웠던 흔적이 보였습니다. 기가 막힌 마음에 작은 방문을 열자 딸과 사위가 보였습니다. 너희 여기서 잤어? 근데 집안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자 딸도 사위도 제대로 눈도 뜨지 못했습니다. 해가 중천인데 이 시간까지 못 일어나는 걸 봐서는 술을 마셔도 거하게 마신 것 같았습니다. 아, 벌써 왔어? 벌써? 딸은 시계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가셨어? 뭐라고? 그러자 간밤에 시집 식구들도 이곳에서 자고 갔다고 털어놓는 딸. 그렇다면 안방 침대가 흐트러져 있는 게 잠깐 앉아본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취침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눈앞이 새빨개졌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장인어른, 뒤늦게 정신을 차린 사위가 얼른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씨가 바람소리가 나도록 뒤를 돌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 뒤를 사위가 쫓아나왔습니다. 그게 어제 잔치가 끝나고 저희 가족들이 다들 그대로 돌아가기 아쉽다고 해가지고요. 아빠, 다들 술 좀 마셨는데? 여기서 대리를 불러서 갈 수도 없잖아. 그러니 이해해달라는 듯이 말하는 딸과 사위. 지금 이 상황을 어째서 김 씨가 이해해줘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미리 허락을 구한 것도 아니었고 정성스레 관리한 정원은 망가졌고 집도 엉망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빌려줬어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사돈이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김 씨는 충격이 컸습니다. 나는 이거 이대로는 못 둬. 당장 사람 써서 실내 다 청소하고 정원도 업체 불러서 원상복구 해놔. 업체를 부르라고. 그냥 우리가 대충 치우고 갈게. 대충? 아니, 진짜 대충 치울 건 아니고. 돈까지 쓸 필요는 없다. 이 소리지. 집 주인이 그렇게 하라는데 왜 그걸 너희가 판단을 해? 장인어른, 제가 깨끗하게 치울게요. 너희가 잔디도 다시 깔고 할 수가 있어. 에이, 잔디까지요? 그래. 엉망이 됐던데. 망가진 부분은 보수를 해야 할 거 아니야? 화단도 그렇고. 아빠,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끝이 없지. 그러더니 김 씨가 너무 예민하다는 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김 씨고 가해자는 딸 부부인데 어째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나무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깨끗하게 쓴다고 약속을 했고
실내는 화장실하고 부엌만 쓴다고 했던 거 잊었어? 약속 다 무시하고 난장판을 만들었으면 제대로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자식이 엄마 아빠 집 좀 빌렸다고 원상복구까지 하라는 건 너무하지. 요즘 펜션도 그렇게까지 간단하게는 안 해. 장인어른, 저 청소 잘해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혼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위가 깔끔하게 치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오늘 안으로 다 정리해도. 김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걷어버렸습니다. 누군지도 모를 누군가가 누웠다고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구는 거야? 그런데 딸이 입을 대빨 내밀며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김 씨가 뒤돌아 딸을 쳐다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듯 굴었죠. 딸과 사위가 실내를 정리하는 걸 김 씨 부부가 거실에 앉아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1시간쯤 그렇게 있자 자기들도 지쳤는지 치우던 걸 내팽개쳤습니다. 나는 밖에 좀 치울게. 여기를 그러면 나 혼자 치우라고. 밖에도 치우긴 해야 할 거 아니야. 사위가 나가버리고 딸이 성질을 냈습니다. 아니, 이것 좀 같이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왜 도와? 엄마 아빠 집이잖아. 그러니까 남의 집을 왜 그렇게 만들어? 억울하면 여기 이렇게 쓴 사람들 다 불러서 같이 해. 그러자 차마 시집 식구들을 부를 수는 없었는지 인상을 쓸 뿐 휴대폰을 들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2시간 남짓 집을 치우던 딸과 사위는 두 손 두 발 들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못하니까 그냥 사람 쓸래? 엄마 아빠도 진짜 너무해. 너무한 게 누군데 그래? 사돈에게도 실망이 컸습니다. 김 씨 부부는 애기 축의금도 줬는데 집을 빌리는 대가로 뭐라도 챙겨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만들어 놓나 싶었습니다. 정말로 염치도 없고 특이한 가족들이었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였고 또 김 씨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빌려 쓸 생각 말어. 진짜 야박하네. 딸은 오히려 김 씨 부부에게 불만이 있는 듯 했습니다. 손해를 보고도 욕을 먹는 상황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딸이 곤란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을 텐데 말이죠. 배려를 해줬더니 그게 권리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는 마당 보수 비용과 청소 비용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딸과 언쟁도 몇 번 더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김 씨가 손해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딸도 깨달은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당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았던 터라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김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모렴치한 사람들은 도저히 그걸 고칠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아, 시아버지가 이번 휴가에 한 번 더 빌려달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나도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안 된다는 식이 아니라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며느리인데 어떻게 시아버지 말을 딱 그렇게 거역해. 네 남편은 뒀다 뭐해? 아버지가 고집이 좀 세셔가지고. 그러는 너희는 내가 우스운 모양이구나. 그런 게 아니라, 다시는 빌려줄 생각 없으니까 너희도 앞으로는 올 생각 말어. 어? 우리도. 그래. 앞으로는 너희가 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자식도 못 오게 해? 내 집을 나만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아빠도 이런 집 온 거면 마당에서 다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럴 생각이었던 거 아니야? 아니, 네 엄마랑 한가하게 노후 생활하려고 온 거야. 그걸 너희가 망치고 있고.
내년엔 마당 정리하는 것도 좀 도와줄게. 됐어. 돈 주고 하니까 세상 편하더라. 아이, 진짜. 왜 이래? 일단 다음 주에 갈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해. 오지 말라니까. 김 씨의 말은 듣지도 않는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 씨는 무척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딸이 다음 주에 왔을 때 집 상태를 보고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게 뭐야? 딸이 미뤄져친 대문 때문에 경보음이 크게 울렸습니다. 김 씨가 나가보니 당황한 딸과 사위가 보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크게 울리자 딸이 허둥지둥 꺼보려고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소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비업체였습니다. 아, 제 딸이 왔는데요. 문제 없습니다. 그러자 거짓말같이 소리가 멈췄죠. 누가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김 씨가 대문 안쪽에서 딸에게 말을 걸자 화들짝 놀라며 딸이 대꾸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담장이랑 대문이 왜 이래? 본래는 낮은 담장에 대문도 키가 작아서 마음만 먹으면 밖에서 정원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쓸 법한 철조망을 담장 위에 설치해놨고 대문은 키가 큰 것으로 교체를 해놓았습니다. 미관상 보기는 좋지 않았지만 쉽게 접근할 엄두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급하게 하느라 어설픈 부분도 있긴 했지만 확실한 건 누구도 들어오길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정확히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새로 설치한 CCTV와 보안 센서들. 이제는 아무도 못 오게 할 거야. 아니, 그렇다고 자식까지 못 오게 하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도둑이야? 이런 걸 왜 설치해 둔 거야? 혹시 모르잖아. 우리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전처럼 누구든 데려와서 난리를 피울지. 아빠, 그러니까 앞으로는 함부로 오지 말어. 정말 너무한다. 담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는 김 씨와 딸. 문조차 열어주지 않은 김 씨는 딸에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딸도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나중에 외롭다고 하지나 말어. 딸이 화가 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제 집처럼 드나들며 평화를 해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외로운 게 나았으니 말이죠. 김 씨는 그날 이후로 명절에도 딸의 방문을 거절했습니다. 몇 번 더 오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던 딸은 나중엔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이렇게 바꾼 뒤로는 친척들도 김 씨의 집에 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냥 무작정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졌죠. 그게 차라리 좋았습니다. 염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무리 자식이더라도 이제 더 이상 배려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김 씨 부부가 생각했던 한가하고 조용한 노후를 보내게 된 것이죠. 딸 좀 덜 보면 어떤가 싶었습니다. 시집 식구들 때문에 김 씨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던 괘씸한 딸은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1년 반 뒤에 딸은 아이가 생겼다며 김 씨의 아내에게 육아를 부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딸에게 휘둘리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김 씨 부부 두 사람만 생각하며 살아갈 생각이었죠. 아빠 재산은 이제부터 내가 내려가서 같이 지낼게. 우리 집에서?
그렇지. 우리 집에서 지낼 수는 없잖아. 앞으로는 시부모님도 계실 텐데? 그러면 엄마는 늙음하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에이, 그럴 리가 없지. 아니야. 이런저런 얘기할 것 없이. 이제 엄마가 용건 말할게. 이 집 다시 돌려받겠다는 말 하려고 왔어. 어? 무슨 말이야? 엄마도 엄마 노후 생각해야지. 이거 처분하려고 해. 뭐야? 약속이 다르잖아. 나 준다고 했잖아. 약속을 먼저 어긴 건 너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김나실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딸은 김 씨가 살던 집만 주면 제사도 장남 대신 지내고 나중에 늙으면 김 씨 부부를 부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도 있기에 그럴 수 없다는 김 씨를 대신해서 자신의 오빠까지 직접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 부부는 딸에게 살던 집을 주고 이사했습니다. 딸의 말을 100% 믿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중 어느 하나라도 지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한 약속이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것이었고 딸의 말은 깃털보다 가벼웠습니다. 막상 때가 되니 김 씨 대신에 시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딸. 맏며느리의 도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씨의 딸 노릇은 하지 않으며 말이죠. 단물은 다 빨아먹고 나이 들고 힘이 없어지니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호통을 칠 아버지도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딸이 김 씨를 부양하지 않더라도 아쉬운 것 하나 없었습니다. 애초에 김 씨도 딸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딸도 김 씨를 저버린 대가는 받아야 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 딸 하나씩 있었습니다. 둘 모두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결혼한 후에는 이전과는 관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다소 차가웠고 사위는 불편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과 왕래하고 싶어 했던 김 씨와 남편도 나중엔 마음을 바꿨습니다. 요즘 문화가 그렇다면 김 씨도 자식들에게 가까이 지내라고 강요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결혼한 뒤로는 명절과 제사, 1년에 총 3번만 만났습니다. 당시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음에도 말이죠. 물론 아예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순응했습니다. 생일인데 이놈들이 전화 한 통 없네. 그러게. 아무튼간 부모 생일도 몰라. 아, 됐어.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면 됐지 뭐. 그래, 기대도 안 했어.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는 바빠서 늦었다며 전화가 걸려왔지만 사위나 며느리 그리고 딸에게선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김 씨의 생일인데도 말이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김 씨 부부도 김 씨 부부만의 삶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가시게요? 그래. 집도 계약했어. 갑자기 가신다니까 놀라서요. 김 씨 부부는 남편이 은퇴한 뒤에 지방으로 이사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아들은 놀랐지만 몇 년 전부터 남편과 상의했던 바였습니다. 자주 만나질 않으니 자식과 자세한 얘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1년에 몇 번 안 보기에 굳이 자식들과 가까이 사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식과 멀어지기 위해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그럼 집도 벌써 팔아버리셨어요? 전부터 생각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건 맞는데 집은 안 팔았어. 반년 전에 내놨었는데 안 팔리길래 우선 전세 주려고. 이사는 언제 가시는데요? 2달 뒤에. 전세는 금방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아들이 허허하고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라 마라 하지도 않았고
집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 가진 마세요. 운전하기 힘들어요. 그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들과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더 시큰둥했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딸과 사위가 갑작스럽게 김씨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너희가 웬일이야? 명절도 멀었는데 바로 전날 전화를 하고 방문한 딸을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딸의 용건은 뚜렷했습니다. 엄마, 이 집 전세 준다고? 계약됐어? 아직 토요일에 보러 온다던데. 그거 취소하고 이 집 우리 주면 안 돼? 뭐, 김 씨도 남편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한 부탁이었습니다. 잠시 지낸다는 것도 아니고 달라고? 응. 맞아. 너무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 마치 맡겨놓은 걸 받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너희한테 주니? 어차피 이 집도 결국에는 처분할 거잖아. 지금 힘든 자식 위해서 미리 좀 주면 안 될까? 그러면서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남겨줄 유산이 될 테니 지금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이 없어도 김 씨 부부는 살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자식에게 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자식은 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줄 생각도 없지만 주더라도 오빠는 어떻게 하고 너만 줘? 엄마도 아들, 딸 차별하게? 누가 차별을 해? 나중에 주더라도 절반씩 나눠야지. 한 사람에게 주어서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건 정말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딸이 시무룩해했습니다. 사위도 실망한 눈치였는데 김 씨가 집을 줘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자신들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오빠가 된다고 하면? 너 혼자 이 집 받는 걸? 응. 만약 오빠가 이 집 내가 받아도 좋다고 하면 지금 줄 수 있어? 이 집이 아무리 그래도 4, 5억은 나갈 것인데 아들이 흔쾌히 그러자고 할 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결혼할 때 똑같이 전세 자금을 보태주었지만 아들 내외는 2년 만에 집을 사서 이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딸내 부부보다 직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처가도 풍족한 편이었고 말이죠. 그래서 딸은 오빠가 자신에게 재산을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물론 딸도 먹고 살만은 했는데 아무래도 더 욕심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중현이가 그러겠다고 하면 다시 얘기해. 남편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딸은 눈을 빛냈습니다. 그리고 딸이 돌아간 뒤 이틀 만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가 그렇게 하래. 뭐, 그럴 리가 있나? 아들이 그렇게 물은 성격이 아닌데 이상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이 믿지 않는 눈치이자 딸이 말했습니다. 대신 내가 나중에 제사 지내기로 했어. 지금은 김 씨의 시부모님 제사를 김 씨가 1년에 한 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 부부가 죽은 뒤의 제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빠랑 새언니는 제사 절대 안 지내기로 했고, 그리고 나중에 엄마 아빠 모시는 것도 다 내가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장남이 하는 일을 전부 딸이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제사도 나중에 김 씨 부부를 부양하는 문제도 김 씨 부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었는데 딸과 아들이 의논을 이미 끝마친 듯 했습니다. 그니까 내가 엄마 아빠 모시고 살다가 나중에 제사도 지내면 되잖아. 그러면 그 정도 집은 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도 좋다고 했고.
아들은 모든 의무를 딸에게 맡기고 대신 최소 2억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이 그렇게 합의를 했다면 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집을 줄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어. 오빠네처럼. 요즘 힘들단 말이야. 오빠는 집 필요 없대. 대신 약속만 지키라고 했어. 나도 그렇고 고서방도 그렇고. 엄마 아빠한테 정말 잘할게. 응? 그런데도 김씨 부부가 확답을 주지 않자 딸이 애원했습니다. 그러면 명의는 엄마 명의로 그대로 두면 되잖아, 우선. 전세 줬다고 생각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단호하게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들과도 통화해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통화했더니 딸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맞았습니다. 대신 나중에 장남이니 며느리니 그런 말씀하세요. 아들의 의견은 확실했습니다. 미련도 없어 보였습니다. 참 요즘 젊은 사람답다 싶었습니다. 받지도 않고 의무도 안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라는 소리는 익히 들었는데 그게 김 씨의 아들 며느리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좀 괘씸하기도 했고 딸도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데리고 살 각오까지 했다는데 뭐. 아나는 같이 살기 싫어? 나도 같이는 안 살지. 근데 제사도 모시고 부양도 하겠다잖아. 하지만 남편은 맞득자는 기색이었습니다. 또 여진이 말대로 우선 내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러면 언제든지 물을 거야. 마음에 안 차면 여진이도 잘하겠지. 그렇게 김 씨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사 나가고 딸이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경고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말이죠. 물론 딸은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 씨 부부는 이사를 했습니다. 1시간 반 거리니까 아주 먼 곳은 아니지만 살던 경기도보다는 한적한 지방도시였습니다. 엄마, 언제 올라와? 글쎄, 네 아빠가 운전하기 힘들다고 나중에 가자던데. 그래도 우리 리모델링한 것도 구경하러 안 와? 아빠한테 말해서 한번 갈게. 딸은 집을 받은 이후 생전 처음 김 씨 부부를 초대를 했습니다. 처음엔 빈말인 줄 알았지만 재차 전화해서 묻는 통에 김 씨도 남편을 설득해서 딸에게 갔습니다. 우리 집 어때? 잘해놓고 사네. 전세금 뺀 돈으로 리모델링을 했다고 그러더니 새집 같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무척 여유가 넘쳐 보였죠. 엄마 아빠 오니까 특별히 신경 많이 썼어. 그리고 딸에게 처음으로 밥상을 받아봤습니다. 네가 했어? 그럼 내가 하지. 알아서 잘 사는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니 요리도 하고 사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식사 도중에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두 분에서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장인어른 곧 생신이시잖아요. 여행을 가라고. 생일이라고 전화도 안 하던 사위가 왜 갑자기 여행을 보내주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사위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딸이 말했죠. 우리가 경비는 될 테니까. 좋은 데 다녀와. 그래? 그럼 사양 안 할게. 사양을 왜 해? 사위가 보내주는 건데. 그러자 사위도 옆에서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늘 불편했던 사위가 저렇게 소탈하게 웃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우리는 내려가 볼게. 벌써?
점심을 같이 먹고 저녁 시간에 가까워오자 김 씨 부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지. 주차장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딸과 사위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차가 있는 곳까지 같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멀리 차가 보이는데 딸이 곁으로 와서 김 씨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 차 옆에 저거 보이지? 저 차? 응. 저거 이번에 새로 샀어. 그 말에 다시 차를 쳐다보니 반짝반짝 빛나는 새 차가 김 씨네 차 옆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게 너희 차야? 맞아. 고서방 차가 말썽이라 새로 샀어. 그렇게 힘들다더니 아마 전세금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진 듯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남편이 불편한 기색으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 뭐해? 안 타고. 그럼 엄마 아빠 조심히 가. 딸과 사위의 인사를 받으며 김 씨는 다시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김 씨도 아까 왜 남편이 불편해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대접도 받고 여행도 보내준다니 기분은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해한 감상도 들었습니다. 1년에 3번이나 보나 마나 했던 딸과 사위가 집을 주니 180도 바뀌었으니 말이죠. 돈이 있어야 효도도 받나 봐. 남편의 중얼거림에 김 씨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나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잘 살잖아. 그때 띠링하고 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 씨가 확인해 보니 집 명의는 언제쯤 옮겨줄 수 있느냐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걸 소리내어 읽자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그래? 남편은 끝까지 명의는 넘겨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집에서 사는데 이름이 무슨 상관이야? 자꾸 달라는 게 이상한 거지. 남편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남편의 말을 전하자 딸도 더는 대꾸 없이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명의에 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처럼 지극정성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딸과 사위는 김 씨 부부를 챙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어도 적어도 전화하는 횟수는 확실히 늘었습니다. 특히나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것은 어디에 표시를 해두었는지 까먹지 않고 연락했죠. 반면에 아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더 챙기지도 전보다 덜 챙기지도 않고 딱 할 만큼만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남편은 암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내려와야지. 어쩌지? 고서방도 그렇고 나도 요즘에 바쁘네. 애들 학교를 빠질 수도 없고 주말에도 시간이 안 돼? 이번 주에는 안 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한번 스케줄 좀 볼게. 아빠는 좀 어때? 좋았다 안 좋았다 해. 남편은 수술 후에 얼른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수술만 하면 금방 털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운이 없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딸은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다음에 꼭 갈게. 오빠는? 지난번에 왔다 갔고 오늘 저녁에도 와. 정말? 정성이네. 안 바쁘대? 바쁘다고는 하지. 아무튼 알겠어.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무심했던 아들이 오히려 딸보다 더 자주 병원을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함께 올 때도 있고 아들 혼자 올 때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딸은 바쁘다는 핑계로 여태 한 번 왔다 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위는 코빼기도 못 받고 말이죠. 얘기를 들어보니 사위는 무슨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여진이는 언제 온대요? 아들이 병문안을 와서 남편의 상태를 보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글쎄, 나중에 전화 준대. 그러자 아들이 혀를 찼습니다. 아들은 병실에 오래 있다가 늦은 시간까지 김 씨와 대화를 나누고 다시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왜? 뭐 필요해? 아니, 그 아파트 말이야. 나 죽어도 여진이 명의로 바꿔주지 마. 이 와중에 그런 말을 해. 꼭 그렇게 해. 아이고, 알겠어. 뭘 죽는다는 소리를 해? 남편이 신신당부를 했고 김 씨는 괜스레 구박하는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얼른 자. 눈이 감겼네. 알았어.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은 감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혼이 빠진 채로 지냈습니다. 장례며 뭐며 정신이 없었고 손님도 계속 들락날락하는 통에 어수선한 주변이 정리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모두 돌아가고 김 씨가 온전히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몇 달간은 육체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고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또 정신을 차리고 적응해서 살게 되었죠. 그러다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제사는 여진이네에서 지내는 게 어때요? 아들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여진이네? 그렇게 하기로 한 거잖아요. 엄마 혼자 어떻게 준비해요? 한번 물어볼게. 아들과 통화를 마치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딸은 당황스러운 눈치였습니다. 내가 당장 어떻게 해? 그리고 아직 엄마도 있잖아. 나는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면 한다는 말이었는데. 네 오빠도 가까운 데서 했으면 하는 것 같아서. 그거 내려가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게 힘들어서 남편이 입원한 동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던 딸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당장은 좀 그래. 나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지. 엄마 집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는 좀 배워야 할 거 아니야. 결국 김 씨의 집에서 했지만 딸의 말처럼 배움의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여기에다 둬야 하는 거야. 잠깐만. 또 어딜 가? 고서방이랑 통화 좀 하고 올게. 딸은 음식 준비를 돕는다고 조금 일찍 오긴 왔지만 와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너희 오빠와. 참나. 좀 일찍 와서 도우면 어디가 덧나나. 불만 가득한 딸에게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오기 전에 할 말이 있는데. 그러더니 김 씨에게 은근스레 말을 건네는 딸. 우리 집 있잖아.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김 씨도 모르게 기가 막힌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첫 기일에 이런 얘기라니. 남편이 이래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나 싶었습니다. 이제 줄 때도 됐지 않아?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참아왔던 얘기인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집 없는 서러움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한참을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들이 오면서부터 다시 입이 다물렸지만 말이죠. 딸은 나중에 오빠가 없을 때 다시 이야기하자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잡초를 뽑다가 까무룩 정신을 잃고 눈을 떠보니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피곤해 보이는 아들은 연락을 받고 바로 운전해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담장이 낮은 탓에 옆집에서 김 씨를 발견했는데 구급차를 부르고 김 씨의 휴대폰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갑작스레 2시간 거리를 달려왔을 아들이 피곤해 보이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병원도 다니고 했는데 이렇게 큰일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계속 이렇게 혼자 지내지 마시고요. 이참에 여진이네 집에 들어가세요.
원래 그러기로 했던 거잖아요. 불편해서 같이 어떻게 살아?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는 것보다는 낫겠죠. 저도 자꾸 이렇게 오는 것도 힘들고요. 아들이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내가 건강 관리 잘하면 돼. 그럴 거면 애초에 왜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뭐 하나 지킬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아들은 여동생이 집을 받고 한 게 뭐가 있냐고 했습니다. 아직 김 씨가 있으니 제사도 김 씨가 지내고 그렇다고 같이 살고 있지도 않으니 말이죠. 다행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퇴원해서 금방 집으로 돌아왔지만 김 씨도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아들은 딸의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했지만 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김 씨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딸만 사는 집도 아니고 사위도 같이 사는데 괜히 눈칫밥 먹으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가 될 것처럼 하더니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 딸에게 실망도 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대하길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남편이 입원했을 때 신경도 안 쓴 딸이라면 김씨라고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고민한 끝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 집을 다시 돌려받기로 말이죠. 이미 10년간 공짜로 살았고 사위도 무슨 사업까지 한다니 먹고 살기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힘든 시절은 갔으니 이 정도면 도와줄 만큼 도와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 집을 팔아서 내 노후나 잘 챙기자 싶었습니다. 계속 혼자서 지내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게 돈일 듯 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살아야 했으니 말이죠. 저 터미널 앞에 있어요. 이제 내렸다. 잠깐 기다려. 혈압 때문에 아들의 권유로 큰 병원을 예약했습니다. 원래는 딸이 데리고 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잠시도 나지 않는다고 해서 아들이 마중 나왔죠. 그리고 아들과 김 씨는 병원을 나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표정이 무척 복잡해 보였습니다. 혼자 있는 엄마가 신경은 쓰이고 그렇다고 계속 챙기자니 여동생에게 집을 주면서 아내에게 했던 약속도 있을 것이고 말이죠. 김 씨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딸에게만 집을 줘놓고는 이제 와서 자꾸 아들을 번거롭게 해야 하는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터미널 가는 길이 여진이네 집 가는 방향인데 잠깐 들리실 거예요? 아들이 차에 타며 물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려다 말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올라온 김의 딸에게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볼 일이 있다고는 했지만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온다고. 딸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자신도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분 뒤에 김 씨는 자신이 살았던 집에서 딸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무슨 할 말? 너는 무슨 할 말이 있길래? 아, 그게. 이번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될 것 같아. 뭐? 여기서? 그럼 우리 집에서 모셔야지. 사실 지금 시부모님 사시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거든. 해결이 잘 안 돼서. 결국 집에서 나오셔야 되는 상황인데 어떡해. 내가 맏며느리인데. 우리가 모셔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렇다고 집을 사드릴 여력은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70 넘은 노인들을 길거리에서 지내게 할 수는 없잖아. 자신 앞에 있는 사람도 부모라는 사실을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의 주인이고 말이죠.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아니고 약속했던 대로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혼자 남은 부모를 제대로 챙기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면서 맏며느리 노릇을
김 씨의 집으로 하고자 하는 딸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 눈빛을 읽었는지 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이제부터 내가 내려가서 같이 지낼게. 우리 집에서? 그렇지. 우리 집에서 지낼 수는 없잖아. 시부모님도 계신데. 딸은 남편이 없다고 엄마를 우습게 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늙음하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에이, 그럴 리가 없지. 아니야. 이런저런 얘기할 것 없이. 이제 엄마가 용건 말할게. 이 집 다시 돌려받겠다는 말 하려고 왔어. 어? 무슨 말이야? 엄마도 엄마 노후 생각해야지. 이거 처분하려고 해. 뭐야? 약속이 다르잖아. 나 준다고 했잖아. 약속을 먼저 어긴 건 너잖아. 아니, 제사 지낸다니까? 시부모 부양하면서? 됐다. 노후에 돈이 부족하면 말해. 그때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도와주긴 뭘 도와줘.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잘 살면 되지. 아, 엄마. 너는 그럴 거면서 잘도 이 집을 혼자 갖겠다는 소리를 했니? 네 오빠 보기 민망하지도 않아? 뭐가? 이 집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한 것도 나고, 재산세 내고 있는 것도 나잖아. 그래? 그거는 돌려주면 되는 거야? 진짜 이럴 거야? 나한테 물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 바꿀 것 같아서 계속 명예 바꿔달라고 했던 거야.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해? 한 입으로 여러 말 하는 너도 있는데 두 말이라고 못할까? 그렇다고 줬던 걸 뺏어? 나도 리모델링 비용 돌려줄게. 재산세랑 그리고 여태 공짜로 살았던 거 월세 쳐서 계산해보면 되겠네. 그러자 딸이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정말로 딸이 그동안 김 씨를 호구로 봐온 게 맞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예상했었어야 맞습니다. 그동안의 행실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난 못 나가. 나가게 될 거다. 김 씨는 이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딸을 쫓아낼 게 아닌 이상 오늘의 용건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아들도 이 사실을 알았는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씨가 집을 되찾는 걸 도와주겠다며 말이죠. 그래, 그러면 그거 팔아서 나중에 너희 목 주마. 그러자 아들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먹고 살만하니 김 씨나 쓰라면서 말이죠. 다정다감하게 말한 것도 아니었지만 부모 등쳐먹으려는 딸보다는 훨씬 효자였습니다. 딸은 역시나 집을 비워주지 않았고 김 씨는 아들이 말한 대로 법적으로 절차를 밟았습니다. 딸이 대가 없이 쓰고 있는 집이니 집주인인 김 씨가 나가라고 하면 딸도 시일은 걸릴지언정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뒤 딸이 쫓겨나고 김 씨는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어차피 김 씨가 다시 들어갈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전세나 월세 주고 사느니 차라리 팔아서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게 낫겠다고 여겼죠. 그리고 사양하는 아들도 조금 챙겨주었습니다. 그래야 김 씨도 어느 정도 미안함을 덜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딸과 그렇게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아들과도 각별하게 지낸 것은 아니었고 그저 혼자 잘 지내는 법을 배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말년에 김 씨를 챙길 건 스스로밖에 없었습니다. 건강에 좀 더 신경 쓰고 노인정도 다니면서 그렇게 자식과 완전히 독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명절도 제사도 혼자 조촐하게 지냈고 가끔씩 아들이 찾아오면 밥 한 끼 같이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죠.